채찍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비명이 터져 나오죠. 부엌 바닥에 한 여자가 쓰러져 있었고 등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백인 남자가 다시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여자가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며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채찍질은 멈추지 않았죠. 구석에서 7살 아이가 입을 막고 눈물을 흘리며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바로 아이의 이모였습니다. 대체 무슨 죄를 지은 걸까요? 놀랍게도 그녀의 죄는 사랑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다른 노예와 말이죠. 1800년대 미국 남부에서 노예에게는 사랑할 권리가 없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권리도 잠잘 권리도 심지어 살 권리조차 없었죠. 그저 주인의 재산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노예로 태어나 평생을 지옥에서 살다간 수백만 명의 이야기거든요. 1818년 2월 메릴랜드주 탈보트 카운티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한적한 농장지대였죠.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흑인 노예였고 아버지는 백인이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혼혈 아기였던 거죠. 당시 남부에서 이런 경우가 드물지 않았습니다. 백인 주인들이 여자 노예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와 떨어졌습니다. 20km나 떨어진 다른 농장으로 보내진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노예주들에게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자식 사이에 유대가 생기면 통제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감정이 생기면 반항심도 생길 수 있었죠. 그래서 일부러 떼어놓은 겁니다. 아기의 어머니는 매일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주인이 정해놓은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했죠. 아이를 만나러 갈 시간 같은 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정말 가끔씩 찾아왔죠. 어떻게 왔을까요? 20km를 걸어서 왔습니다. 밤에 몰래 말이죠. 아이를 안아주며 흑인 전통 노래를 흥얼거리며 달래줬습니다. 하지만 오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반드시 돌아가야 했거든요. 늦으면 채찍질을 당하니까요. 아이는 평생 어머니를 몇 번이나 봤을까요? 고작 5번 정도였다고 합니다. 희미한 기억만 남았죠. 어머니의 품, 어머니의 노래, 어머니의 체온이 전부였습니다. 슬픈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신 외할머니가 아이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도 자유인이 아니었죠. 노예였습니다. 온전히 손주를 돌볼 수 없었던 겁니다. 아이가 6살이 되었을 때 또 다른 운명이 찾아왔습니다. 플랜테이션으로 보내진 겁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와도 할머니와도 완전히 떨어졌죠. 큰 농장이었습니다. 저택이 우뚝 서 있었고 31명의 노예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6살 아이의 눈에 이곳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지옥이었습니다. 희망이라곤 보이지 않는 곳이었죠. 노예들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됐습니다. 뿔피리 소리가 울리면 벌떡 일어나 밭으로 달려가야 했죠. 늦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채찍질이었습니다. 변명 같은 건 통하지 않았죠. 못 들었다고요? 그래도 채찍질입니다. 아팠다고요? 상관없습니다.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해야 했습니다. 옥수수를 심고 담배를 키우고 밀을 수확했죠. 방대한 농토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라도 쉬면 어떻게 됐을까요? 감독관이 달려와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등에, 다리에, 얼굴에도 가리지 않고 내리쳤죠. 식량은 한 달에 한 번 나왔습니다. 그것도 어른 노예들에게만 말이죠. 뭐가 나왔을까요? 소금에 절인 고기 몇 점과 옥수수가루 포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28kg 정도였죠. 한 달을 그걸로 버텨야 했던 겁니다. 옷은 어땠을까요? 1년에 한두 벌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어른들 이야기였죠. 어린 노예들은 더 비참했습니다. 옷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아이들은 거의 벌거벗고 지냈습니다. 여름에는 그나마 괜찮았죠. 하지만 겨울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한겨울에도 무릎까지 오는 헌 셔츠 하나가 전부였거든요. 신발은요? 없었습니다. 양말도 없었죠. 맨발로 얼어붙은 땅을 걸어야 했습니다. 밤에는 어떻게 잤을까요? 옥수수 마대자루에 들어가 잤습니다. 그게 이불이었던 겁니다. 추위에 떨며 아침을 기다렸죠. 식사 시간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정해진 배급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먹었을까요? 옥수수 가루를 물에 끓여서 큰 나무통에 담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마치 돼지떼처럼 달려들어 손으로 퍼먹고 조개 껍데기로 긁어 먹었죠. 숟가락이 없었거든요. 그릇도 없었습니다. 빨리 먹는 아이가 많이 먹었고 힘센 아이가 좋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약한 아이들은요, 굶었습니다. 매일 같은 광경이 반복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있었습니다. 너무 어린 아이들은 밭일을 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7살이었던 이 아이는 다른 일을 맡았습니다. 소를 몰고 정원에서 새를 쫓고 앞마당을 청소하고 백인들의 심부름을 하는 일이었죠. 힘든 일이었지만 밭일보다는 나았던 겁니다. 어느 날 아이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죠. 부엌에서 이모가 채찍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감독관이 휘두르는 채찍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모는 다른 노예와 사랑에 빠져 밤에 몰래 만났습니다. 그런데 감독관이 이 사실을 알아챈 겁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왜냐고요? 감독관 자신이 이모를 원했거든요. 뒤틀린 욕망이었죠. 거절당한 분노를 채찍질로 풀었던 겁니다. 이모가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치고 울부짖을수록 채찍질은 더 강해졌습니다. 채찍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 피부가 찢어지는 소리, 비명 소리가 뒤섞였죠. 7살 아이는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평생 잊혀지지 않았죠. 공포가 마음 깊숙이 새겨졌던 겁니다. 노예 생활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자기 이름도 자기 나이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노예들에게는 생일 같은 게 없었거든요. 언제든 다른 농장으로 팔려갈 수 있었고 주인이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가축처럼 거래됐죠. 저항할 방법은요? 없었습니다. 저항하면 죽었으니까요. 아이가 가장 편한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곡식 창고나 헛간 구석에서 잠을 청할 때였죠. 벌레들이 우글거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적어도 채찍질은 없었으니까요. 맨발에 낡은 옷 하나만 걸치고 배고프고 추운 밤을 견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이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이죠. 저항심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잘못됐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어렸으니까요. 하지만 순수한 의문은 품고 있었습니다. 왜 사람을 이렇게 대할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게 정당한 걸까? 답은 없었지만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아이가 7살 무렵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이었죠. 어디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장례식도 없었죠. 그냥 죽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이는 크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5번밖에 보지 못한 어머니였거든요. 셨던 겁니다. 이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9살이 되었죠. 그때 폭력적인 감독관이 죽었고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감독관의 친척에게 넘어간 겁니다. 아이는 탈보트 카운티를 떠나 볼티모어로 가게 되었습니다. 도시였죠. 시골 농장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아이는 몰랐습니다. 이 이동이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요. 볼티모어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물론 여전히 노예 제도가 있었지만 시골만큼 폭력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도시에는 규칙이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제도화되어 있었죠. 물론 잔인한 주인들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시골보다 나았습니다. 은 더 교육받은 사람들이었고 거리에서 마구 때리면 손가락질 받는 분위기였거든요. 공공장소에서의 폭력은 비난받았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말이죠. 아이가 머물게 된 숙소도 시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새 주인은 이전 농장주보다 나은 옷과 음식을 제공했죠. 더 놀라운 건 주인의 아내였습니다. 특이한 사람이었죠. 노예에게 연민을 품고 있었거든요. 10살도 안 된 아이를 부드럽게 대하며 따뜻한 이불을 주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으로 침대에서 잤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12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알파벳부터 시작했죠. A, B, C,
뒤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배웠습니다. 이건 단순히 글자 몇 개를 배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배움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아이는 아직 몰랐지만 곧 알게 됩니다. 알파벳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는 매일 눈을 반짝이며 글자를 익혀갔습니다. A부터 G까지 외웠고 간단한 단어들을 읽을 수 있게 되었죠. 주인의 아내는 아이가 배우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뒤 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날 저녁 집 안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주인이 아내에게 화를 내고 있었죠. 당신 미쳤소? 노예에게 글을 가르치다니! 아내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알파벳 몇 개일 뿐이에요. 그게 뭐가? 그게 문제요. 주인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노예가 글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오? 스스로를 노예로 여기지 않게 돼요. 생각하기 시작한단 말이오. 그러면 도망치려 할 거요.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계속 말했죠. 당장 중단하시오. 책도 치우고 신문도 숨기시오. 저 아이가 더 이상 글자를 보지 못하게 하란 말이오. 아이는 다락방에서 이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배움이 멈춰지는 건가?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인이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 글을 아는 게 그렇게 위험한 일일까? 그날부터 주인의 아내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글자를 가르쳐주지 않았죠. 책을 숨겼고 신문을 치웠습니다. 아이가 글자를 보려고 하면 빼앗았습니다. 남편의 명령을 따른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게 늘 그렇듯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법이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알파벳을 배웠고 간단한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배움에 대한 갈망이 매일같이 불타올랐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죠. 아이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심부름을 하러 밖으로 나갈 때마다 거리에서 백인 소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일부러 자랑하듯 말했죠. 나도 글을 읽을 줄 안다. 백인 아이들이 의심했습니다. 정말?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보여줄까? 아이는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썼습니다. 배운 단어들을 써보였죠. 백인 아이들이 깜짝 놀라며 맞춤법을 지적했습니다. 저기 틀렸어. 이렇게 쓰는 거야. 아이는 고쳐 썼습니다. 이렇게 배워나갔죠. 백인 아이들과의 경쟁 같은 게임이었습니다. 그들이 더 어려운 단어를 내밀면 아이는 읽으려고 애썼고 틀리면 고쳐주는 식으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때마다 아이는 신문 조각들을 주워 읽었습니다. 거리에 버려진 종이 조각들이 보물이었죠. 숨겨서 가져와 몰래 읽었습니다. 신문에 실린 기사들을 더듬거리며 읽어나갔습니다.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세상을 배워나갔습니다. 배움은 아이에게 감옥 같은 삶의 탈출구였습니다. 책 속에서, 신문 속에서 다른 세상을 만났거든요.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노예가 아닌 사람들의 삶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점점 더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 왜 나는 자유롭지 못할까? 주인이 우려했던 대로였습니다. 읽고 쓰는 능력은 아이에게 깊은 불만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죠. 날이 갈수록 아이는 괴로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이었다면 더 나았을까? 모르고 사는 게 더 편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번 눈을 뜬 사람은 다시 감을 수 없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세상은 아이의 갈망과 상관없이 흘러갔습니다. 노예 주인 가족들 사이에서 재산 분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를 포함한 노예들이 평가를 받게 되었죠. 마치 가축을 평가하듯 말입니다. 신체 능력은 어떤가? 건강 상태는 어떤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 아이는 결국 주인의 형제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세인트 마이클스라는 어촌 마을로 보내졌죠. 다시 시골로 돌아간 겁니다. 지옥 같던 시골에서의 노예 생활이 또다시 이어졌습니다. 새 주인은 가난한 뱃사공 출신이었습니다. 부유한 아내 덕분에 노예주가 된 케이스였죠. 이런 부류가 특히 더 잔인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원래 가난했기 때문에 노예들에게 더 가혹했던 거죠. 새 주인은 아이를 기선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았죠. 아이는 너무 배가 고파서 다른 농장으로 가서 몰래 밥을 얻어먹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가 발각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자비한 채찍질이었습니다. 변명의 여지는 없었죠. 그럼에도 아이를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주인은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노예를 부수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감독관에게 아이를 임대한 겁니다. 그를 더욱 얌전하게 길들이려고 했던 거죠. 1833년 아이가 1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악명 높은 에드워드 코비라는 감독관에게 보내졌습니다. 지옥 같은 1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코비는 노예를 길들이는 전문가로 유명했습니다. 어떤 반항적인 노예도 그의 손을 거치면 순한 양이 되었다고 하죠. 그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완전히 부숴버리는 겁니다. 육체도 정신도 말이죠. 첫날부터 코비는 아이를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시켰습니다. 진을 빠지게 만들었죠. 기운이 빠져 잠시 몸이 느려지면 어떻게 했을까요? 채찍질이었습니다. 씨앗을 제자리에 못 뿌리는 사소한 실수를 해도 가차없이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아이의 몸과 마음을 부숴나갔죠. 매일이 고문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어제 맞은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오늘 또 맞았죠. 등에는 채찍 자국이 겹겹이 쌓여갔습니다. 그렇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로 7개월쯤 흘렀을 때 아이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두통으로 쓰러졌습니다. 열사병이었죠. 그런데 코비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전히 발로 차고 채찍질했습니다. 일어나서 일하라고 말이죠. 아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것 같았죠. 상처투성이 몸으로 농장에서 도망쳤습니다. 11km를 걸어 원래 주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죠. 제발 저를 다시 걷어주세요. 코비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대로는 죽을 것 같습니다. 상처를 보여주며 호소했습니다. 주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냉정했습니다. 아직 1년이 다 안 됐잖아. 돌아가. 가차없이 되돌려 보냈습니다. 아이는 절망했습니다. 다시 코비의 농장으로 돌아가야 했죠.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주인도 외면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반항심이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죠. 어차피 이대로는 죽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저항하다 죽는 게 나았습니다. 코비가 도망쳤다 돌아온 아이를 보고 밧줄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묶으려고 한 겁니다. 더 심하게 때리려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이가 저항했습니다. 코비가 손을 뻗자 아이가 그 손을 잡아챘습니다. 밀어냈죠. 코비가 놀랐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채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죠. 코비가 채찍을 휘둘렀지만 아이는 피하고 막았습니다. 주먹을 날렸고 발길질도 했습니다.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싸웠을까요? 2시간 가시간 가까이 싸웠다고 합니다. 결국 코비가 쓰러졌습니다. 지쳐서 더 이상 싸울 수 없었던 거죠. 아이가 이긴 겁니다. 노예가 감독관을 이긴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코비는 이 사실을 주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넘기지도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노예를 부수는 자라는 평판이 있었는데 노예한테 진 걸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고객을 잃을까봐 두려웠죠. 그날 이후 코비는 아이에게 다시는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싸워 이긴 그날은 노예로 태어난 삶에서 처음으로 인간으로서의 승리를 이룬 순간이었습니다. 스스로 인간으로 살아가겠다는 진정한 목표를 가지게 된 전환점이었죠. 이 아이의 이름은 프레드릭 더글러스였습니다. 훗날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흑인 지도자 중 한 명이 되고 대통령 고문까지 지내는 인물이었죠. 그리고 코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 아이가 당장 가지게 된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남부에서 탈출하여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북부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비와의 싸움에서 이긴 후 프레드릭의 삶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적어도 코비는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못했죠. 하지만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자유는 아니었던 겁니다. 1년의 계약이 끝나고 프레드릭은 다른 농장으로 보내졌습니다. 윌리엄 프릴랜드라는 사람의 농장이었죠. 다행히 이 주인은 코비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최소한의 음식을 주었고
무자비한 폭력은 쓰지 않았죠. 하지만 프레드릭의 마음속에는 이미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도망칠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프릴랜드의 농장에는 다른 젊은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프레드릭은 그들과 친해졌습니다.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 도망치는 거 어때? 처음에 다른 노예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잡히면 죽어. 너 모르니? 하지만 이대로 사는 게 사는 건가? 우리 평생 이렇게 살 거야? 프레드릭의 말에 점점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배운 글을 활용했습니다. 북부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어주었죠. 북부에서는 흑인도 자유야. 일한 만큼 돈을 받아.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어. 다른 노예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꿈이 생긴 거죠. 프레드릭은 몰래 일요일마다 다른 노예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주인 몰래 말이죠. 나무 막대기로 땅바닥에 글자를 쓰며 가르쳤습니다. 알파벳부터 시작했죠. 노예들이 글을 배우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프레드릭처럼 자유를 갈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1835년 프레드릭은 5명의 동료들과 함께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활절 휴가 때 도망치기로 했죠. 카누를 훔쳐서 체서피크만을 건너 북쪽으로 가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가 있었거든요. 백인들이 흑인을 검문했습니다. 자유인 증명서가 없으면 잡혀가는 시스템이었죠. 프레드릭은 위조 증명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글을 쓸 줄 알았으니까요. 손으로 직접 증명서를 썼습니다.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6장을 만들었죠. 드디어 탈출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인들이 무리지어 농장으로 들이닥친 겁니다. 누군가 밀고 한 거였습니다. 탈출 계획이 새어나간 거죠. 프레드릭과 동료들은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밧줄로 묶였고 말 뒤에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구경했죠. 저놈들 도망치려고 했대. 교수 영감이야. 군중들이 소리쳤습니다. 프레드릭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죽는 건가? 그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며칠 동안 어두운 감방에 갇혀 있었죠. 언제 끌려나가 처형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처형되지 않았습니다. 주인 프릴랜드가 프레드릭만은 살려두기로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프레드릭이 영리하고 일도 잘했거든요. 죽이기엔 아까웠던 거죠. 다른 동료들은 남부의 더 깊은 곳으로 팔려갔습니다. 생이별이었습니다. 프레드릭만 풀려났죠. 하지만 프릴랜드는 프레드릭을 농장에 두지 않았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거든요. 다시 볼티모어로 보내졌습니다. 도시로 돌아간 겁니다. 볼티모어에서 프레드릭은 조선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배를 만드는 곳이었죠. 목수 기술을 배웠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농장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리고 도시에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조선소에서 일하면서 프레드릭은 자유 흑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노예가 아니었죠. 돈을 벌어서 살았습니다. 프레드릭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흑인도 자유롭게 살 수 있구나.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희망이 다시 생겼습니다. 도시에서 프레드릭은 중요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애나 머레이라는 자유 흑인 여성이었죠. 가정부로 일하며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랑에 빠졌습니다. 프레드릭의 꿈을 알게 되었죠. 나 도망칠 거야. 북부로 갈 거야. 애나는 놀랐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돈 그녀가 모은 돈을 프레드릭에게 주었습니다.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였죠. 1838년 9월 3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프레드릭이 탈출하는 날이었습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선원 복장을 하고 기차를 타는 거였죠. 선원들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거든요. 선원 증명서만 있으면 됐습니다. 프레드릭은 친구에게서 선원 증명서를 빌렸습니다. 자유 흑인 선원의 서류였죠. 사진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얼굴이 비슷하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선원 복장을 하고 모자를 푹 눌렀었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기차에 올랐습니다. 차장이 다가왔습니다. 증명서 보여주세요. 프레드릭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관문이죠.
하지만 없었습니다. 기차 안에들이 있었거든요. 백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얼굴을 숨기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죠. 다행히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기차는 북렸습니다. 볼티모어를 펜실베이니아로 들어갔습니다. 펜실 자유주였습니다. 노예제가 없는 시였죠. 국경을 넘는 프레드릭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유를 21살 노예가 드디어 자유인이 된 거였죠. 필라델피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차를 타고 뉴욕으로 갔습니다. 뉴욕은 더 안전했거든요. 큰 도시였고 흑인들이 많았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프레드릭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유라는 게 이런 건가? 아무도 나를 때리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소유하지 않는다. 내 의지대로 걸을 수 있다.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위험했죠. 노예 사냥꾼들이 있었거든요. 도망친 노예를 잡아서 남부로 돌려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일이었죠. 프레드릭은 조심해야 했습니다. 흑인 공동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숨겨주고 일자리를 구해줬죠. 나가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프레드릭 겁니다. 두 사람은 즉시 결혼했습니다. 자유인으로서의 첫 번째 선택이었죠. 신혼부부는 뉴 베드퍼드라는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매사추세츠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새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프레드릭은 이름을 바꿨습니다. 프레드릭 베일리에서 프레드릭 더글러스로 말이죠. 새 인생을 위한 새 이름이었습니다. 뉴 베드퍼드에서 프레드릭은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부두에서 짐을 날랐고 배에서 일했고 공장에서도 일했죠. 힘든 일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일한 만큼 돈을 받았거든요. 자기 돈으로 집을 빌렸고 자기 돈으로 음식을 샀고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프레드릭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자유를 얻었다고 끝이 아니었죠. 아직도 남부에는 수백만 명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자유를 얻어야 했습니다. 프레드릭은 노예제 폐지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흑인 교회에서 열리는 모임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자기 이야기를 했죠. 노예로 살았던 경험을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백인들도 많이 왔거든요. 그들은 노예제가 얼마나 끔찍한지 실제로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프레드릭의 이야기는 강렬했습니다. 1841년 프레드릭은 매사추세츠 노예제 폐지협회 모임에 초대되었습니다. 큰 행사였죠. 그곳에서 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떨렸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청중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프레드릭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죠. 어머니와의 이별, 추위와 배고픔, 채찍질, 이모의 고통, 코비와의 싸움, 탈출의 순간들을 말했습니다. 청중은 조용했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죠. 그날 프레드릭 더글러스는 연설가로 태어났습니다. 그 이후 프레드릭은 미국 전역을 다니며 연설했습니다. 노예제의 악을 고발했죠. 자서전을 썼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책으로 펴낸 겁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노예제 폐지 운동에 힘을 실어줬죠. 프레드릭은 백인들과도 협력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을 만나 노예 해방을 요구했습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자 흑인 병사들을 모집했죠. 전쟁이 끝나고 노예제가 폐지되었을 때 프레드릭은 울었습니다. 드디어 이룬 겁니다. 그가 평생 꿈꿨던 일이었죠. 노예제가 폐지된 후에도 프레드릭 더글러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예제는 사라졌지만 인종차별은 여전했거든요. 흑인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진정한 평등은 아니었습니다. 남부에서는 새로운 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흑인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이었죠. 투표를 못하게 하고 백인과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고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겉으로는 자유인이었지만 여전히 차별받았습니다. 프레드릭은 이에 맞서 싸웠습니다. 흑인들의 투표권을 위해 싸웠죠. 연설을 계속했습니다. 글을 계속 썼습니다. 70대가 넘은 나이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895년 2월 20일
프레드릭은 여성 참정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여성들의 투표권을 지지하러 간 거였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던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렇게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흑인들도 백인들도 함께 모여 그를 추모했죠. 노예로 태어나 자유를 쟁취하고 미국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프레드릭 더글러스의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단순히 한 위인의 성공담을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진실을 봐야 합니다. 프레드릭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겪은 고통은 특별하지 않았죠. 수백만 명의 노예들이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한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프레드릭은 운이 좋았습니다. 도시로 보내졌고 글을 배울 기회가 있었고 탈출에 성공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노예들은 그런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평생 농장에 갇혀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못했죠. 역사책에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머니와 생이별한 수많은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5살에 팔려간 아이들, 10살에 채찍질 당한 아이들, 평생 맨발로 살다 간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했던 수많은 연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팔려가는 걸 지켜봐야 했던 부모들의 심정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피부색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피부가 검다는 이유만으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재산 취급을 받았죠. 가축처럼 사고 팔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인간이 어떻게 같은 인간을 이렇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경제 때문이었습니다. 남부의 경제는 노예 노동에 의존했거든요. 목화 농장, 담배 농장, 사탕수 농장이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노예들의 무료 노동으로 말이죠. 백인 농장주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노예들을 많이 소유할수록 더 부자가 되었죠. 돈이 양심을 이겼던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흑인은 열등하다고 주장했죠. 문명화되지 않았다고, 교육받을 능력이 없다고, 심지어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지만 많은 백인들이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던 거죠. 그래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교회조차 노예제를 옹호했습니다.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했죠. 신이 흑인을 백인의 종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사들이 설교단에서 노예제를 정당화했습니다. 종교마저 돈과 권력 앞에 무릎 꿇었던 겁니다. 하지만 모든 백인이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노예제 폐지 운동가들이 있었죠. 양심적인 백인들이 흑인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목숨을 걸고 노예들을 도망치게 도와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노예제는 1865년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수정헌법 13조가 통과되면서였죠. 약 400만 명의 노예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제는 사라졌지만 인종주의는 남았거든요. 흑인들은 또 다른 형태의 억압을 겪어야 했습니다. 짐크로 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인종 분리 정책이었죠. 흑인은 백인과 같은 공간을 쓸 수 없다는 법이었습니다. 백인 전용 식수대, 백인 전용 화장실, 백인 전용 학교가 생겼습니다. 법적으로 분리되었죠. 이게 1960년대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거의 100년 동안 말이죠. 린치라는 끔찍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흑인들이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살해당했죠.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유는요, 백인 여자를 쳐다봤다는 이유, 백인에게 대들었다는 이유, 심지어 이유도 없이 그냥 죽임을 당했습니다. 1955년 로자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이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민권운동의 시작이 되었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비폭력 저항운동을 이끌었습니다. 프레드릭 더글러스의 뒤를 이은 거죠. 수십 년의 투쟁 끝에 1964년 민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1965년에는 투표권법이 통과되었죠. 법적으로 인종차별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법은 바뀌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0년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 남성이 경찰에게 목이 눌려 죽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죠. 노예제가 폐지된 지 15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흑인들은 차별받고 있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노예제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영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미국 흑인들의 평균 소득은 백인보다 낮습니다. 흑인 동네는 백인 동네보다 가난합니다. 흑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백인 학교보다 시설이 열악합니다. 왜 그럴까요? 노예제 때문입니다. 노예제가 끝난 후에도 흑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거든요. 땅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빈손으로 시작해야 했죠. 반면 백인들은 노예제로 쌓은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격차가 대를 이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프레드릭 더글러스가 남긴 유산은 뭘까요?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배움의 힘을 말이죠.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면서 그는 자유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노예 주인들이 왜 그토록 노예들이 글을 배우는 걸 두려워했을까요? 배움이 저항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교육받은 사람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생각하기 시작하거든요. 질문하기 시작하고, 의심하기 시작하고,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은 항상 교육을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프레드릭은 또 가르쳐 줬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말이죠. 코비와의 싸움에서 이긴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맞섰습니다.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을 바꿨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맞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불의 앞에서 침묵하면 공범이 되는 거니까요. 프레드릭은 또 보여줬습니다. 연대의 힘을 말이죠. 그는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백인 폐지론자들과 함께했고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과도 함께했습니다.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과 연대했죠. 정의는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함께 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프레드릭 더글러스의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뭘까요?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교훈을 얻기 위해서죠.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불의가 있습니다. 노예제는 사라졌지만 다른 형태의 억압이 존재합니다. 인종차별, 성차별, 빈부격차, 독재,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레드릭처럼 배워야 합니다. 읽고, 쓰고, 생각해야 합니다. 프레드릭처럼 용기를 내야 합니다.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프레드릭처럼 연대해야 합니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프레드릭 더글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은 투쟁 없이 얻어지지 않는다. 요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싸워서 쟁취해야 합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측정하는 것은 그가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올라갔느냐다. 출발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예로 태어나도 가난하게 태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도 나를 낮춤으로써 자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억압해서는 진정으로 높아질 수 없습니다. 함께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끔찍한 장면들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프레드릭 더글러스와 수백만 노예들의 고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레드릭 더글러스의 용기와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